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지혜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어서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를 함께 만들고 있는 양지혜고요. 저는 사실은 청년 활동가들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낯설고 새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만나는 동료들은 좀 청소년 인권 혹은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는 밥벌어지라는 표현이 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내가 밥벌어지다라는 선언에서 어떻게 보면 밥벌어지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지금 내가 당장 무언가 생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권을 침해당해도 돼, 혹은 어른 돼서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좀 청소년 역시도 어려서도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안에서도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 여성 청소년이 겪는 되게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에 대해 주목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처럼 무대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사실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뭔가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근데 아마 이런 감성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일반화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몰라서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또 안 들어. 그래서 이런 강연 시간, 이런 발표 시간이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지혜님 발표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쿨미투 변화는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스쿨미투가 벌써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가 되어가는 운동이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좀 청소년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스쿨미투 하면 여러분이 좀 한 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스쿨미투. 스쿨미투. 장면도 좋고. 학교에서 뭔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더라는 느낌인데요. 네,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이런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학교의 창문이나 벽에 포스트잇이나 대자보가 붙어 있는 장면들. 그러니까 사실 혹은 뭐 트위터를 통해서 해시태그로 스쿨미투를 하면 상대 성폭력을 공론화한 장면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 사람이 없어요. 이 장면들은 한 사람이 서서 말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익명의 목소리들이 함께 만든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스쿨미투의 가장 큰 핵심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성폭력 고발을 하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성폭력 고발을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익명들이 무수히 많이 정렬되면서 사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성폭력을 경험해 왔구나. 그리고 그게 30년 전, 3년 전, 3개월 전, 3일 전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가 전혀 변하지 않았던 일이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쿨미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었던 학생의 위치라는 것을 빼고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이행하지 않기만 해도 학생들은 벌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말하는 여성 청소년들은 되게 발랑 까진, 여전히 이제 성에 대해 여자애가 말하는 건 되게 낙인이 찍힐 만한 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학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스쿨미투 집회를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집회를 만들고 유엔에 스쿨미투를 알렸던 청소년들이 함께 만든 시민단체인데요. 저희가 처음 스쿨미투 집회를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였어요. 이것은 스쿨미투가 좀 여성들을 배제하고 여성들을 차별했던 학교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18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한 200~300여 명들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학내 성폭력을 말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집회였습니다. 저희가 이 집회를 열게 된 계기는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스쿨미투가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특히 2018년 9월쯤에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2018년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해시태그는 스쿨미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들의 목소리가 개별 학교에서는 관철되지 않는 현실, 학교장이 이러한 사건들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뭐 그냥 교사들의 집단 사과로만 마무리하려고 하거나 이런 현실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또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공식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미투 운동 생각해 보시면 2018년 1월에 있었던 일이고 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스쿨미투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 스쿨미투 고발자인 학생들이 단순히 피해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거리에 나오고 광장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경험들을 했던 게 이 집회였고요. 이 스쿨미투 집회, 서울에서 시작한 스쿨미투 집회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3개월 정도 전국적인 스쿨미투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구에서 스쿨미투 행진을 했었는데 이 집회에서 되게 재밌었던 구호는 배워야 할 건 너네다 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되게 페미니즘 교육이나 성평등 교육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쿨미투가 알려준 건 사실 어른들도 크게 성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자 라는 얘기를 했었던 집회였고, 부산에서도 스쿨미투 집회가 12월에 열렸었고요. 충청에서도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이 집회는 스쿨미투 집회를 열고 싶어요라고 했던 고발자 한 분의 연락 DM을 받고 저희가 그냥 충청으로 매주 가서 만든 집회였거든요. 기획회의를 가서 만든,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됐던 집회가 이 집회였던 것 같고요. 인천 집회, 이날 날씨가 많이 추웠다. 그리고 이런 집회의 목소리들을 모아서 청와대 앞에서 스쿨미투 요구안들, 가해교사 처벌이나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 혹은 성평등 교육 의무화 같은 요구안들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저희한테 어떤 시간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저는 한 고발자분의 발언이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쿨미투 고발자로 이야기해본 자리가 이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감추지 않아도 되는, 혹은 나라는 사람이 학생으로, 피해자로, 무력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말을 거는 존재로 남는 경험이 스쿨미투 집회의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험에서 제가 경험했던 다른 활동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이를테면 저는 세월호 참사 시기에 고등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집회를 나가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교복을 입고 제가 거리에 나오면 어른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청소년은 집회에 나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어른들이 잘못해서 이런 사람들까지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라는 미안함이 있는 거죠, 어른들이.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가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 흔히 기성세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기성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좀 세상을 바꿀 권력이 없는 사람들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같이 집회를 나가는 동등한 시민임에도 나는 되게 미안한 사람이 되어야 했던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는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저런 토론회에서 어떻게 학교가 변해야 되는지 발제했었는데 언제나 학생 당사자의 경험, 피해 경험만 주로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으로서 인권 침해가 어땠는지, 학교를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당사자적 경험을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똑똑한 전문가분이 해답을 제시하는 이런 구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스쿨미투 운동은 사실 교복을 입고 거리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은 존재로 비춰지는 운동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과 해결하는 사람이 서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학생들이 직접 냈었던 집회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그게 바로 제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조직을 창립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청소년은 문제의 당사자로만 여겨지고, 스쿨미투 고발자들 인터뷰한다고 하면 어떤 피해를 경험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물어보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잘 안 물어보는 이 경향들에 맞서서 좀 당사자를 넘어서 변화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저희 단체는 출발을 했고, 그래서 스쿨미투 운동처럼 스쿨미투 운동을 생각하면 사실 맨몸으로 거리에 나올 수 없었던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 익명을 통해서 학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스쿨미투와 같은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시민단체로서의 매개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단체는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창립을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당시에 저희가 되게 많이 배웠던 건, 이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했던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정부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의 요구자로서 스쿨미투 고발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5년에 한 번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근데 그 심의와 기한이 맞아서 유엔에 스쿨미투를 알리는 보고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 제네바에 초대받아서 좀 스쿨미투에 대해 증언을 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는 되게 한국의 학내 성폭력의 어떤 구조적 특성들, 특수성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유엔에서 제일 많이 놀랐던 건 그런 거거든요. 한국은 되게 선진화된 나라고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다. 사실 학교폭력위원회나 성구충 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미 학내 성폭력을 처리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성폭력이 은폐되었으며 왜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학내 성폭력을 접수받았을 때 이걸 은폐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 사실 스쿨미투로 제일 많은 보도가 됐었던 용화여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후반에 이미 학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지만 결국에는 그 공론화가 묻히고 이제서야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은폐됐는가? 제도가 발달된 나라인데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 되게 일상적인 성폭력 문화, 사실은 잠 깨우기 위한 농담 같은 것들이 성희롱이라는 걸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잠 깨우려고 좋은 말 한 거야 라고 성희롱을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 제기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문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왔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후에 유엔에서 좀 회의 의제 목록에 스쿨미투를 포함하고 스쿨미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무리 말해도 정부에선 대답하지 않았었는데 정부가 대답할 강제력을 이끌어냈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스쿨미투 유엔에 가다 프로젝트 이후에 유엔에서 권고안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권고안의 첫 번째는 인식을 바꾸고 접근 가능하고 비밀이 지켜지고 아동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성폭력 신고 창구 마련해라. 첫 번째 권고였고, 두 번째로는 기존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포함한 새로운 성교육을 도입해라라는 게 두 번째 요구안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학생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제정하고 학교 규정 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조항들 개정해라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좀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한 아동학대 보고지침 마련해라.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보고지침이나 대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적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는 이런 권고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좀 위티의 고민들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후에 위티는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스쿨미투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되게 조심하는구나. 그리고 성에 대해 말하는 건 되게 무서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저도 교사분들이랑 자문회의를 했었는데 내가 남성 교사인 상황에서 성에 대해 말하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스쿨미투 이후에 학교가 성에 대해 말할 수 없는 학교여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쿨미투 이후에 성에 대해 쉬쉬하는 학교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차별이나 성폭력적 언행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었나 성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쿨미투가 폭력이 사라진 학교를 만들자는 거였지 성이 사라진 학교를 만들자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성을 누구부터 말하기 시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여성이나 청소년 같은 기존의 학교에서 말하기를 금지당해왔던 이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성적 권리에 대해 고민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성교육 표준안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건 뭐 교과서 같은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그 내용에는 뭐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성 친구랑 단둘이 방에 있지 마라 라거나 뭐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대에 약하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표준안에 그대로 쓰여 있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성교육, 성폭력에 당하지 않으면 너가 조심해야 돼, 성은 위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교육을 해볼까? 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말한다는 게, 청소년이 변화에 대해 말한다는 게 왜 이렇게까지 금기시 되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사실은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참여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청소년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덜 중요한 것, 어차피 어른 되면 해결되는 거, 조금 참으면 지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여겨지잖아요, 청소년의 목소리가. 근데 이제는 국회에서도 청소년의 삶과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원래 청소년은 선거에 대해서도 말하면 안 되거든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무슨 후보가 좋더라 이런 말 하는 것도 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청소년들은. 근데 2019년 말에 18세 선거권이 통과되면서 저희 단체에서는 만 18세들과 함께 정치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여성이자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치의 과제가 뭔지 제시하는 좀 컨텐츠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각 당의 좀 선거 후보들을 모시고 얘기 나눴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좀 스쿨미투의 큰 대안으로 저희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교육 시간에 뭐 이를테면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뭐 이런 거, 혹은 책상 줄을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세우잖아요. 사실 거기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거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남학생은 밥 되게 많이 주고 여학생은 밥 되게 적게 주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차별금지법 안에서 좀 규제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규제라기보단 권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게 학교에 있어야 사람들이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당연한 말을 목이 터져라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소수만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11월 3일에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좀 저희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법인데, 저희가 고민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성고충심의위원회라는 기구에서 교사 대상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학생 인권의 관점이 반영된 위원도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위원까지 있는데 사실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위원은 없거든요. 근데 스쿨미투 같은 것들은 사실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빠르게 그 문제점을 발견했던 케이스들이고, 사실 학생들이 경험한 성폭력에 있어서는 학생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인권법에는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
라거나 학생 자체의 권리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학생 인권 혹은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스쿨미투를 비롯한 성평등한 학교에 대한 논의들도 학생들이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스쿨미투 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들, 그리고 스쿨미투 이후에 우리가 왜 청소년 인권과 페미니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이라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말하겠어라는 마음으로 늘 맥시멈으로 준비하는 타입이라 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용화여고 3심 판결이 났었어요. 그래서 용화여고에서 되게 십수년간 있었던 학내 성폭력에 대해서 2018년에 스쿨미투로 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도 가해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거나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에 사법 처리까지 걸린 3년 자체가 너무 2차 가해고 너무 긴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문제 제기를 한 입장인데도 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없어서 지원 체계가 없어서 고군분투했던 학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요. 그 속에서 저는 좀 스쿨미투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운동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 학생들이 익명으로 자신을 감춰가며 혹은 일일이 자신이 모든 걸 말해가면서 학내 성폭력에 대응해야 했던 경험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어른들이 도와주지 못한 문제로 우린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많은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쁜 어른들만 많더라도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찾고 얘기하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라는 단체는 좀 앞으로도 스쿨미투와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 분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데 뭐랄까요? 이 기시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남성이라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시청하거나 혹은 추후에라도 이 방송을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거의 100%의 여중 여고 생활을 겪었던 모든 사람은 이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제 아내도 아마 똑같은 상황을 분명히 겪었을 것이고 또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 운동인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몇 번을 강조했던 내용,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해 그런 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발걸음에 있어서 지금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이 그런 질문들 계속 던지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엠번방 사건이나 다양한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도 되게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성을 더 이상 격리시킬 게 아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해야 된다.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청소년의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하는 많은 법제도들이 사실은 청소년의 실질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엠번방 사건 이후에 저는 좀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나 양형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엠번방 사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법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지만 동시에 좀
이러한 방식들이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거든요. 이를테면 청소년용 SNS를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발상들이 있죠. 아동용 키즈용 인스타그램 만들면 아이들이 좀 안전해질까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이 포털 안에서 유해한 검색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포털 안에서 성적으로 유해한 매체 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생식기 관련된 검색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궁, 클리토리스 이런 게 다 19금 검색어로 떠서 못 치는 거죠. 몸의 한 일부분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 몸이 음란하고 유해하다는 거야 지금? 손가락 검색했는데 손가락 안 나온 거랑 똑같은 상황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질문들이 드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왜 그런지 알죠. 우리 사회는 길거리만 검색해도 야한 여성의 이미지가 뜨는 사회인 것도 물론 알고 있고, 많은 고민들 하실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위해서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양재 활동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궁금한 게 막 한 5가지, 6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네. 딱 2가지만 저는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쓰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많은, 특히 젊은 남성 세대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치 금기시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사실은 많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양성평등의 관점, 성평등의 관점에 대해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견뎌나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일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유엔에 가서 아동권리위원회에 가서 목소리를 냈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유엔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한테 권고가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정부가 그 권고를 이행하느냐, 우리 정부가 유엔의 또 이 인권협약 가입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행해야 맞아요. 되는데 앞으로로 또 어떻게 싸워 나가실지도 좀 듣고 싶고, 그것을 먼저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네.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는데요. 그런 질문들은 늘 있었죠. 이를테면 뭐 스쿨미투 때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요구할 건지 성평등 교육이라 요구할 건지가 되게 논쟁이었는데, 저는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페미니즘이 성평등이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실 단순히 그 내용만이 아니라 사실 서로 상호 비판할 수 있고 어떤 위계와 차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억압적 구조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담론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되게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요즘 좀 고민하는 건 우리가 페미니즘을 말하는 방식이 어때야 할까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물론 뭐 페미니스트 개인으로서 힘든 점도 있지만, 근데 저한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운동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최근에 학교에서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사상주입한다고 청와대 청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막 10만 명 돌파하고 이랬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사실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것은 논쟁을 만드는 교육이지 옳은 답을 알려주는 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연히 성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사실 그건 권력 구조에 기반해서 이런 부분이었던 건 아니야? 라는, 이를테면 뭐 남자는 당연히 성욕이 강한 동물이야 라고 성에 대해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야 사실 그건 되게 권력에 기반해 구성된 거야,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뭐가 정당화되어 왔던 건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페미니즘 교육은 질문이 가능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들이 발언권을 얻는 이런 교육이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페미니즘 교육이 공격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페미니즘 교육을 어떻게 말할까에 있어서 페미니즘이 맞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페미니즘 교육이 논쟁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난 페미니즘 교육이라 생각해 라고 저는 좀 설명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맞을 때마다 페미니즘은 맞아라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논쟁해보자. 페미니즘의 주장은 이건데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조금 피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논쟁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페미니즘이라는 운동 안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치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답변하는 시작에 이 똑같은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은 소개는 한번 드릴게요. 네, 와이진 킴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사실 여기서 대부분 답변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스쿨미트 이후로 학생들이 페미니스트 교육을 원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각이 된 만큼 학교 내 백래시가 심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내 페미니스트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현재 백래시에 대한 분위기. 그러게요. 근데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감각들이 그대로 현장에 있어서 사실 저도 여기저기 가서 요즘 교실 어떠냐라고 질문 받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라고 밖에 잘 대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성에 대해 말하기가 되게 위축되고 어려워져 있죠. 지금의 학교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에 대해 말을 잘하기 위해서의 조건들이 좀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좀 이 근본적으로 되게 수직적이고 위계적이고 한편으로 입시 말고 별로 중요한 게 없는 학교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인권교육 하실 때도 어려우시잖아요. 어디 가서 학교에서 인권교육 하실 때 되게 어려우시죠, 여러분. 저도 어려운데요. 그런 것처럼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게 하나의 과제일 거고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에서 성이 하나의 부문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한 챕터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학칙이 있으면 성인권 학칙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성인권을 존중한다는 건 뭐고 성폭력은 어떻게 정의할 거고 사안 처리에 있어서 무엇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는 학교 내에서 성자치기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학생 주도에.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런 복장 규제 같은 여성차별적인 학칙 개정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틀거리가 먼저 보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밀려나고 삭제되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보면은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적혀져 있고 맞아요.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도 역시 명문화가 되어 있다시피 이 성인권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사회가 정말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 인권 의제를 지켜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사회적으로 왜곡된 의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장서서 싸워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많은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저희 양지혜 활동가님의 발표 그리고 같이 토크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